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돈이 되는 이슈로 출발할 텐데요. 오늘의 시간 엠블록 김용영 에디터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꽤 오래전에 제가 코인시황 함께 좀 진행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사이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최근 보면 한 달 사이에 이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좀 주말 전후로 급격하게 변동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맞습니다. 큰 변동이 있었을까요? 네,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네. 아마 18일인 거로 알고 있는데 18일 날에 이 비트코인이 이제 그 전까지 3,900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그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어지는 순간에 약 3,500만 원대로 해서 거의 10%가 떨어졌어요. 이게 어쩌면 6월 말 이후에 근 2달 만에 이제 큰 폭으로 움직인 것인데요. 이 10%가 넘게 급락을 하면서 약 2달 가까이 이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차트를, 업비트 차트를 보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2달 가까이 비트코인이 이제 하나로는 약 3,900만 원, 3,800만 원, 3,90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달러로는 이제 29,0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랬는데 여기 보셨던 것처럼 6월 17일, 이 6월 18일이죠. 6월 18일 날 새벽 5시 이때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3,500만 달러, 3,500만 원 여기에서 이제 등락을 이제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월 18일 날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이제 총 약 3가지 정도로 꼽힙니다. 네. 이유가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헝다그룹 파산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파산 신청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중국발 경제 위기 우려가 이제 첫 번째로 꼽힐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약 2달 가까이 이제 비트코인은 어쨌든 박스권에 이렇게 유지를 시켰지만 또 그 이하로 이제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떨어지지도 않았던 그 요인이 어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가 있죠. 블랙락이 이제 신청을 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 불승인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이제 한 방에 몰려서 이렇게 급락을 또 야기시킨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또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가 이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국채 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또한 이제 긴축 우려를 또 자극함으로써 투자 심리에는 또 악영향을 미쳐서 이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급락이 특히나 또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이번 급락으로 전체 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좀 내줄 우리 상황에 좀 처했습니다. 전체 코인 시총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 있었었는데요. 네. 훌쩍 넘어서 있다가 작년에 이제 두 번의 이제 큰 사건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루나 폭락이라고 하는 테라의 붕괴 사태가 작년 5월에 있었었고 네. 그 이후에 작년 11월에 또 이제 전 세계 3위 거래소인 FTX가 이제 파산을 했었죠. 작년 11월 FTX 파산 이후에 코인 시가총액이 약 이제 8천억 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 거였었는데 이러다가 올해 1월 말에 1월 20일, 21일 즈음 해서 올해 초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다시 1월 말에 회복을 했다가요. 3월 이제 11일 경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 우려가 높아지면서 잠깐 1조 달러가 다시 밑으로 돌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회복을 했죠. 이내 회복을 해서 사실 이 코인 시가총액 1조 달러라고 하는 게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비트코인 강세장을 사실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번 급락으로 인해서 코인 시가총액이 1조 50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억 달러, 즉 5%만 더 하락하면 1조 달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 상반기 강세장을 대표했던 그런 이 신호 중에 하나가 시그널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코인 시총 1조 달러를 지킬 수 있을지 여기에도 이제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하나씩 그러면 이유를 좀 체크를 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중국의 헝다그룹의 파산 신청한 부분, 이게 이제 미국의 그 F15 관련한 파산 신청. 사실 이미 헝다는 2년 전에도 파산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고요. 이번 F15 내용을 보면은 이게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조금 기다려줘라. 관련한 뭔가 법적 대응을 좀 유예시켜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는데 비트코인에는 왜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최근 두드러진 사례인데요. 네. 이 거시경제 변동성과의 연관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거시경제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는 사안이 있을 때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점점 빈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이제 하나를 더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국은 사실 이제 최근 몇 년 전, 약 2년 전, 3년 전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제 사실 중국은 가상자산을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었지만 이게 암묵적으로 내부에서 이제 코인을 거래한다거나 이런 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상자산 관련한 사업을 이제 진행한다거나 하는 게 암묵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약 2, 3년 전에는 중국 그 공산당과 정부가 나서서 아예 가상자산을 완전히 금지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 채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만 해도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컸었습니다. 꽤 컸었었는데 이 가상자산 금지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진 이후에 중국에 있었던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모두 해외로 나갔었습니다. 모두 해외로 나갔죠. 이러면서부터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의 점점 비트코인 채굴이 산업이 활발해지고 많아지는 결과를 낳고 현재 중국 내의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거의 10% 이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가상자산의 영향력이 그만큼 낮아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왜 이런 변동성이 커졌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이유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발 거시경제에 미치는 변수에 따른 결과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가상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습니다만 산업적으로는 적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이 자산 소유량이 그래도 꽤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바이낸스나 이런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는 이제 중국을 벗어나서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후오비라든지 OKX라든지 전 세계 이제 10위권 내에 있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중국과 연관이 있는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6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비트코인 하락의 트리거로 지목되는 거래소가 바이낸스가 아니라 OKX입니다. OKX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매물로 나오면서 이 하락을 조장했다는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OKX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가 아니라 OKX라고 하는 게 OKX는 아무래도 중국계 자금과 중국계가 좀 더 친한 거래소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같은 이제 분석을 보고 중국 내에서 중국 내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중국 내에 있었던 가상자산들이 이제 일거에 이렇게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혹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특히나 또 OKX에서 대량의 매물이 등장하면서 비트코인 하락을 조장한 이유 중에 하나로 중국발 경제 위기 우려가 꼽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슈였던 만큼 또 관련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현물이 하락하기 때문에 관련 현물 ETF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좀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제 상장이 돼서 시장이 큰 규모를 형성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관 자금의 유입 통로로 활용돼서 코인 시장에 이제 아주 탄탄한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해 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가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제 암호화폐 펀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이제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GBTC라고 불리는 상품인데 이 상품의 운영 규모가 꽤 큽니다. 꽤 크고 이게 신탁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많이 자금도 유입돼 있고 이 신탁에 그런데 이제 신탁이 비트코인 현물 상품이 직접적인 현물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탁 상품과 비트코인 간의 가격 차도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은 이 비트코인 신탁 상품 GBTC를 ETF로 전환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SEC와 현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ETF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한 소송인데요. 이 소송에서 만약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하면은 그레이스케일의 GBTC 신탁 상품이 ETF로 쉽게 전환할 수 있음과 동시에 블랙락 등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도 무난히 상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SEC의 승소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8월 15일 날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소송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예, 이게 계속 늦춰지면서 이 늦춰지고 있는 게 결코 그레이스케일에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래서 한 번 늦춰지면서 22일 날 나올 것이라고 또 예상했는데 또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점점 그레이스케일의 부정적인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서 네. 이게 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제 승인에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면서 이제 승인에 대한 낙관론이 이제 한풀 꺾였죠. 예, 한풀 꺾이면서 미 금융당국의 이제 코인 시장 규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또 함께 오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 코인 시장을 둘러싼 투자 심리를 좀 이렇게 악화시키면서 비트코인의 단기 급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 상승도 보니까 요 비트코인 하락의 이유로 꼽히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 국채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에 따른 코인의 하락, 이건 또 어떻게 상관관계를 엮어봐야 될까요? 네,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죠. 네.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어쩌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투자 시장, 특히 금융 시장에서는 최근에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게 금리 상승에 대한 이제 그 우려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국채금리 상승이 경기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지만 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 내에 이제 최고점을 달성을 하면서 미국 금융당국에서 이제 또 긴축을 계속할 것이다.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추측이 나오면서 특히 이 자산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자산 시장은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시장이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자금들이 새로운 신규 자금들이 유입되지 않고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 코인 시장의 악재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역시나 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3,900만 원에서 3,500만 원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래저래 좀 지금 보면 가상자산 시장 환경이 뭐 녹록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럼 관련한 투자를 좀 당분간은 멈춰야 될까요? 자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의견이 굉장히 이제 교차되고 있습니다. 3,500만 원, 즉 이제 26,000달러, 네. 이제 25,0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26,000달러로 회복한 상황인데 26,000달러라면은 최근에 여러 가지 기류를 봤었을 때 이거는 저점이다. 추가 매수에 나서야 할 저점이다. 당분간 이하로는 떨어질 리가 없다.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어찌 되었던 간에 상장이 되고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 기다리고 있고 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를 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코인 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시경제 변수가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즉 이 말은 뒤집어 보면은 코인 시장 내에는 그렇게 짚을 큰 악재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코인 시장 내에 악재가 없이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린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서 더 이상 뭔가 악화될 것은 없어 보이니까 당연히 추가 매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이 하락하는 추세를 봤었을 때 25,000달러가 이제 비트코인 25,000달러가 깨지면 2만 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다. 저점이 열려 있다. 올 상반기 내에 강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이제 한 번쯤은 꺾어질 때가 됐다. 라고 얘기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볼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가 모두 거시경제 변수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거시경제 변수와 동조화되고 특히나 이제 뉴욕 증시 이런 S&P 지수와 동조화되는 현상은 비트코인 자체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 상반기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은행 위기에 따른 대체 자산의 매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거시 경제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비트코인,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체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부상하기 때문에 즉 도피처인 거죠. 잠깐 이렇게 경기가 악화됐었을 때 특히 달러가 흔들릴 때
그에 따른 이제 가치를 좀 보전받을 수 있는 도피처로 이제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이제 금이었겠지만 비트코인이 그만큼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꽤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꽤 설득력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비트코인 가격을 꽤 큰 폭으로 끌어올렸는데요. 현재 이렇게 거시경제 변수에 많이 흔들리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에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 부분이 약간 걸림돌로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변수 중에서 중국 경제 위기 변수는 지금까지 제가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미국 뭐 국채라든지 어쩌면 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거시경제 변수이고 긴축 우려와 연장상에 있는 것이고 특히나 또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중국 경제 위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실 많은 이 코인 전문가들이 예상치 못했던 거였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나와서 비트코인을 끌어내렸다라고 한다면 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어떻게 될지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뭐 헝다그룹을 포함한 비구이 위안도 지금 현재 파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중국발 경제 위기 우려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이 경제 위기 우려가 과연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다시 중국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중국발 매도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저점 매수에 나서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현재는 가장 적합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코인 시장에 최근에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변수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봤다가 그 방향성을 탐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엠블록의 김용영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